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합리적 이성이 자신의 본성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는가? 후회할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 걱정에 사로잡힌 적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질투와 혼란, 탐욕으로 이끄는 길로 접어든 적은 또 얼마나 되는가? 벤저민 플랭클린은 말했다.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훗날 많은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 즉,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미 이성이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바쁘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느긋하게 처리해야 할 일의 구분도 이성은 이미 알고 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삶의 무기로서의 철학. 철학은 재주도 마술도 아니라네.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지. 하루가 가기 전에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가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네. 영혼을 만들고 살찌우기 위한 것이지.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행동을 안내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네. 운명의 불분명함에 흔들리기 마련인 우리를 인내하는 방향타이지. 철학 없이 두려움이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네. 매시간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지. 그런 조언은 철학에서 찾아야 하네. 훗날 로마인 표상이 된 소카토에게는 데카토라고 불렸던 증조부가 있었다. 어느 날 데카토는 정의의 중요성을 시적으로 웅변하는 회의론자 카르네아데스를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카르네아다스는 정의의 문제점을 열정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카르네아데스는 단지 하나의 주제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 데카토는 이에 경악하고 사네카의 힘을 빌려 카르네아스데스를 아테네로 쫓아보냈다. 화려한 수사로 로마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있어 모순되는 개념이나 믿음에 대한 한가하게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터무니없는 짓이었다. 세네카의 말처럼 철학은 유희가 아니라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의 총합이다. 이는 몇 가지 말로써 빠르게 가르칠 수 있다네. 덕이 유일한 선이라네. 덕이 없다면 선도 없지. 덕은 우리 안에 고귀한 곳에 거주하는데 그곳을 이성이라고 부른다네. 덕이란 무엇일까? 진실과 변함없는 판단력이지. 이것으로부터 모든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충동을 맑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믿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일관적인 사람은 편안하고 정직하다. 급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 늘 그곳에 있어준다. 사람들이 시어도스 루스벨트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때 용감했기 때문도 한때 강인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가 인생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의 총합이다.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된다. 그러니 매 순간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자연의 섭리가 자신의 힘을 모든 사물에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에게서 이성을 나누어 받았다. 자연이 목적을 위해 어떤 장애물에도 질서를 부여하여 모든 경쟁물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성적 인간인 우리도 모든 장애물을 목적을 위해 바꾸어야 한다. 신장 160cm의 먹시 보구스는 NBA 프로농구 역사상 최단 신이었다. 그는 비웃음거리였고 늘 과소평가되었으며 출전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선수였다. 하지만 샬럿 호니츠로 팀을 옮기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모두가 그의 작은 신장을 저주라고 여길 때 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단점 안에서 포함된 장점을 본 것이다. 2m 이상의 거인들이 득실한 농구 코트에서 그는 스피드와 민첩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볼을 가로채며 실력을 발휘했다. 우리의 신체 조건이나 처한 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이 단점이라 부르는 것조차 장점으로 바꿀 힘이 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합리적 선택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다네. 만약 우리가 실패했을 때 혹은 자신을 탓하고자 할 때 불안과 걱정의 원인을 끊임없이 되뇌일 때 합리적 선택에 기댈 수 있다면 신께 맹세코 나는 우리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남 탓하지 않고 다른 것의 실패의 원인을 둘리지 않고 싶다면 생각해보라. 누군가 지시대로 하지 않고 일을 망쳐놓았다면 그에게 다른 결과를 기대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면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펀드 매니저인가? 나인가? 나쁜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소재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살면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는 대개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일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삶의 방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다른 일을 탓하지 않을 때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전장에 서 있는가? 선한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라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가 아닌 곳에서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지. 자네가 그들의 자질을 원한다면 갖겠나. 그들의 지팡이, 직업, 신체 모두를 갖게나. 하지만 자네는 그들을 움직이도록 강요할 수 없을 것이네. 그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함정을 팔 수도 없을 것이야. 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쟁은 오직 그들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을 천하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술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강함으로 강함을 상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상대가 가장 강할 때 맞서려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는 우리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정에 빠지고 만다.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과시욕에 불타 있을 때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병법의 지침 중 전투 현장을 먼저 선택하라 라는 내용이 있다. 내가 싸울 만한 곳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이다. 속담처럼 신중함이야말로 더 나은 용기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결정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를 난공불락으로 만든다. 울타리 안에 가둬야 할 것들.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일만 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이상적인 존재에게 요구되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일을 적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도 좋지만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는 더욱 위대하다.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것들을 울타리에 가두어 풍부한 여가와 평정을 얻을 수 있다. 매 순간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불필요한 행동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고까지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한다. 불필요한 행동은 불필요한 사고의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수도승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수도원이나 사원과 같은 성소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인, 사업가, 군인, 예술가들이었다. 마치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자신의 철학을 연마해야 했다. 성취와 달성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기본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차없이 몰아내는 데 있다. 자만심이 요구하는 것, 탐욕이 주장하는 것, 잘못된 원칙으로 몰아가는 것, 용기의 부족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한다. 극단을 피하라. 우리의 내적인 성향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만 하네. 하지만 우리의 외양만은 저 군중들과 매한가지여야만 한다네. 금욕을 강조하고 향락을 거부했던 디오게네스는 거짓골을 하고서 길거리에서 논쟁을 일삼고 다녔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만큼 깊이 있는 사유를 했던 철학자였다.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당시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 미친 노인은 누구지? 그는 속이 빈 통나무에서 잤으며 다 떨어진 옷 한 벌 외에는 어떤 것도 심지어는 밥그릇조차 소유하지 않았다. 철학과 사상 혹은 신념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모습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사회의 기초적 규율과 질서, 풍습을 거부하는 것은 타인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차림새와 같은 외양은 피상적이기에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철학을 극단으로 추구했던 디오게네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이 지점에서 달랐다. 미리 비참해 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영혼은 비참하다네.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워하지. 그들이 그렇게 불안에 휩싸여 하는 이유는 가진 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영혼에게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네. 오히려 갈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말 뿐이지. 누구나 희미하고 낯선 불안감에 시달리는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행동하는 실용주의자는 너무 바빠서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실용주의자는 가능성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걱정에 낭비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일어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뿐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날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다가올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좌불안석에 시달릴 시간에 다른 영역에 집중하며 전진을 이루어 나가자. 걱정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관심사에 시간을 쏟아붓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은 짧다.